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엔지니어한테 게임 개발을 맡기지 말고 이번엔 디자이너한테 맡겨보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닌텐도가 미야모토 시게루에게 미국에 수출됐지만 팔리지 않는 아케이드 게임기에 넣을 게임 개발을 맡겼다는 얘기를 1편에서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닌텐도 입사 3년 차인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 일을 맡게 된 건요, 개발자가 없어서, 또 디자이너한테 맡기자고는 했는데 그것도 적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였다고 하죠.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딱 하나였대요. 회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딱 하나였대요.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라. 왜? 뽀빠이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니까요. 자, 근데 뽀빠이 라이선스 계약이 어그러지고 결국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BGM도 직접 개발하고 혼자 컨셉 잡은 걸 개발자들과 함께 좌충우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입사 3년 차가. 젊은 직원이 처음엔 좀 신이 났겠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야, 이거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3개월 만에 시제품 게임을 딱 내놨는데 막상 플레이를 하니까 미야모토 시게루 본인도 그렇고 주변 직원들도 그렇고 심지어 사장님 사위인 미국 지사장도 그렇고 이게 잘 될 것 같은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불안하고. 자, 그런데 바로 이럴 때 판단을 내리는 게 바로 리더인 거죠. 승부사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이 딱 보더니 이건 된다. 별다른 이유도 뭐 설명이 없더래. 이건 된다.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개발 맡겨보자던 선임도 그만큼 고민했으면 괜찮아 라면서 안심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1981년에 출시된 게 바로 동키콩이죠. 재고 게임기에 동키콩이 탑재되고 처음엔 불안하니까 왜 시험 삼아서 한두 대만 회사 근처에다 설치를 해뒀는데, 왜 아케이드 게임기는 동전을 넣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설치를 해놓고 나서 밤에 가보니까 동전이 동전함에 수북하게 차 있는 거지. 사람들이 동키콩을 재밌어 했던 거예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몇 대 더 설치를 해봤는데 계속 동전이 꽉 차 있고, 결국 미국 각지에서요, 한 대 무려 2,000달러씩 했던 동키콩 게임기를 설치해달라는 주문이 폭주하면서요, 재고로 쌓여있던 게임기가 다 팔린 건 물론이고 그 해에만 이게 5만 대 가까이 팔렸습니다. 매출은 무려 1억 달러를 넘겼죠. 그러면서 무명이었던 닌텐도의 이름이 미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닌텐도를 어떻게 읽을지도 몰라가지고 뭐 나인텐도 뭐 이렇게 읽었었대. 왜 한국도 현대라고 안 하고 뭐 훈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Hyundai. Oh, it's Hyundai, by the way. 입사 3년 차였던 디자이너가 만든 게임으로 닌텐도가 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참고로 동키콩의 주인공 이름이 마리오거든요. 왜? 닌텐도 미국 지사가 새 들어있던 창고가 있었는데 여기가 월세가 밀려 있었대. 근데 하루는 그 창고에서 닌텐도 직원들이 회의를 했던 거야. 게임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고 문이 쫙 열리더니 창고 주인 마리오 시게리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들어와가지고 막 월세 밀렸다고 막 소리를 막 들려드래. 근데 미국 지사장이 그 얼굴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게임 주인공이랑 닮았는데? 그래서 캐릭터 이름을 마리오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갖게 된 마리오가 동키콩에서도 그렇고 훗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에서도 그렇고 게임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라는 그 마리오죠. 아무튼 그렇게 아케이드 게임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닌텐도가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잘하던 아케이드 게임기가 아니라 가정용 게임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왜? 그때는 게임이라고 하면 PC용 게임 아니면 아케이드 게임이었는데요. PC도 그렇고 아케이드 게임기도 그렇고 집안에 들이기에는 이게 되게 비싸잖아. 이게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동시대의 평균적인 성능의 컴퓨터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쌌거든요. 거의 뭐 차 한 대 값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닌텐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성능이 좋은 게임기를 무조건 싸게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자. 성능 좋은 칩을 달아야 하는데 값이 비싸다. 그러면 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한꺼번에 부품 그냥 수백만 개를 주문해서 단가를 낮춘다. 이게 안 팔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니야, 이건 분명히 된다. 모험을 건 거죠. 그렇게 해서 1983년 닌텐도의 야심작이 출시됩니다. 패밀리 컴퓨터의 줄임말 패미컴. 이 패미컴의 출시는요, 그야말로 게임의 역사를 바꿔놓는 대사건이었죠. 기기 자체도 뛰어났지만요, 닌텐도가 서드파티라고 하죠, 외부 제작사들한테 문호를 열면서요, 그 해부터 동키콩, 뽀빠이, 마작, 오목에 이어 마리오 브라더스, 그 이듬해에는 로드런너, 제비우스 같이 닌텐도가 자체 개발하거나 서드파티가 만들어낸 전설적인 게임들이 연이어서 출시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히트작들과 함께 패미컴은요, 일본에서 출시 2달 만에 50만 대, 출시된 83년 한 해에만 130만 대, 84년에는 290만 대 넘게 팔려나가는 메가히트를 기록해요. 당시에 PC가 한 대 30만 엔씩은 줘야 살 수 있을 텐데 패미컴은 15,000엔을 안 줘도 살 수 있고 게임의 성능도 우수하고 재밌고 다양해지니까 이건 뭐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너도 나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런 페미컴 열풍에는 당연한 얘기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서드파티 일본 게임 개발사들의 공도 되게 컸어요. 왜 70년대 일본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미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애플의 초기 PC가 나오는 등 해서 개인용 컴퓨터 붐이 일어날 때 일본에서도 그보다는 약간 뒤처지지만 컴퓨터를 사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늘어날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상당수가 뭘 했느냐, 게임에 꽂혀서 뚝딱뚝딱 게임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페미컴이 나오기 전에는 다들 PC용 게임이 최고다 해가지고 PC용 게임들을 만들다가 페미컴을 보고 놀래가지고 페미컴용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게 됐던 거예요. 뭐 이에 비해서 한국은 경제 규모가 올라온 게 좀 늦었으니까 80년대에 주로 PC를 쓰게 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컴퓨터를 접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해서 만든 업체들이 뭐 네이버, 그리고 뭐 넥슨, 뭐 카카오 이런 데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성장 속도가 더 빨랐으면 아마 일본 같은 속도로 갔으면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항상 시와 때가 중요한 거지. 물론 근데 이때 닌텐도가 개발업체들한테 여러 제약을 가하면서요, 뭐 구실은 그런 거였죠. 진짜 명분이기도 했고, 미국에서 아타리 게임기 등을 필두로 해가지고 비디오 게임이 막 인기였는데 수준 낮은 게임들이 쏟아지면서 비디오 게임 업계가 주저앉았다. 그때를 두고 아타리 쇼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아타리 쇼크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닌텐도, 우리가 품질을 관리하겠다, 초기 생산 물량은 우리가 정한다. 그래서 왜 카트리지, 시쳇말로 팩이라고 했었죠. 이 카트리지는 우리가 생산할 테니까 너희들이 선불금을 내라, 개발업체들이. 하지만 반품은 안 된다. 뭐 이런 등등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생태계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나쁘게 얘기하면 부담을 개발업체에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뭐 게임 개발할 때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등. 그래서 개발사들은 이 페미컴용 게임이 히트를 치면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동시에 굉장히 힘들었다고도 하죠.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훗날 닌텐도 왕조가 흔들리는 단초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페미컴으로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게임 업체가 된 닌텐도는요, 그 다음엔 페미컴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래, 동키콩으로 미국에서 잘 나갔으니까 페미컴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았겠네 싶을 수도 있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아타리 쇼크라는 게 오면서 가정용 게임기 시장이 완전히 침체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동키콩이 실려있던 아케이드 게임기, 그럼 사람들이 막 게임은 즐겨 했지만 게임기 만드는 업체를 같이 알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 지사장, 그러니까 사장님 사위마저 이렇게 나왔대요. 아버님, 이게 절대 안 팔릴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닌텐도는 그 아타리한테 미국에서 페미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권한을 넘기려고 했었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닌텐도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아타리가 어려워지면서 이것도 무산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도 그랬지만요, 이런 결정의 순간에선 누가 중요하다? 역시 리더의 책임이 막중하죠. 이때도요, 닌텐도 사장 아저씨가 미국 시장 진출을 밀어붙입니다. 미국에서 통해야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아타리 같은 미국 업체 없이 우리가 한번 홀로 서보자.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한 50억엔 정도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도전해보자. 50억엔이면 얼마야? 근데 그걸 그냥 쏟아붓는다, 버린다. 이 미천이 받쳐줄 테니까 미국 업자들이 안 산다고 해? 그러면 언제든 반품을 받아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팔아보자. 그렇게 해서 닌텐도가 이 페미컴을요, 미국용으로 이름을 바꿔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용 게임기 시장이 침체된 미국, 이 어려운 시기. 하지만 역시 난세에는 영웅이 있는 거죠. 앞서서 동키콩으로 닌텐도의 스타가 된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번에도 개발을 주도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특히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요, 미국 시장에서 페미컴은 완전히 성공합니다. 이 페미컴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일본에서만 1900만 대 이상, 미국에서 3400만 대,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6200만 대 가까이 팔렸어요. 이게 아마 짝퉁을 포함하면 1억 대도 넘게 팔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조이콤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선물로도 좋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때 닌텐도가 직접이 아니라 미국 회사가 대신 팔았다면 아마 그 미국 회사는 일본에서 아식스 신발을 가져다 팔다가 나중에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세계 최고가 된 나이키처럼요, 세계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게임기 제조사가 될 수도 있었겠죠. 아마 그랬다면 닌텐도의 위상도 지금과 같진 않을 수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페미컴을 앞세운 맹렬한 기세로요, 닌텐도는 게임기 시장의 세계 최강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페미컴의 히트작이 너무 많아서 게임을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어려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의 성공. 일부에서 말씀드리길 닌텐도가 전자계산기 같은 게임 에너지라는 게임기를 만들어서 잘 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닌텐도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페미컴도 잘 만들었고 옛날에 휴대용 게임기도 만들었어. 이 두 개의 장점을 합치면 이것도 안 팔리라는 법이 없잖아. 닌텐도 이미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나온 게 게임보이죠.
그리고 페미컴에 이어서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요, 전 세계에서 5천만 대 가까이 팔렸다는 슈퍼 페미컴의 대성공까지. 아마 이 시절에는 닌텐도의 해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페미컴으로 압도적인 1등을 하던 닌텐도의 세상도요, 외부 게임 개발자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던 완전 독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계약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면서 불만에 가득 찼던 개발사들이요, 독자적으로 페미컴의 대항마 만들기에 나섰던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이거 잘 안 됐지만 게임기들을 막 새로 만들었던 거지. 하지만 마침내 1994년 세가의 세가 세턴 등을 비롯해서 위협적인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되고요, 그렇게 난공불락에 닌텐도라는 성에 도전하는 이가 줄을 이으면서,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건 기존의 게임기 업체가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니였죠. 여기도 사연이 있는 게, 원래 소니는 닌텐도랑 함께요, 슈퍼 페미컴에다가 CD롬 드라이브를 탑재한 게임기 같은 거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이었대요.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소니가 닌텐도한테 막 제안을 해가지고 일종의 부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닌텐도가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소니가 관련 기기를 한 1년 반에 걸쳐서 신나게 개발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닌텐도가 우리 소니 니네랑 안 할래 라고 갑자기 나온 거예요. 심지어 소니가 우리도 이런 게임기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소니에게 결별을 통보했던 닌텐도가 선언을 했다고 하죠. 자, 우리가 네덜란드의 필립스랑 같이 CD롬이 달린 게임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굴욕을 당한 뒤에 소니의 임원회의가 소집됐대요. 자, 소니가 이런 굴욕을 당했지만요, 닌텐도 없이 우리가 게임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해볼 거냐, 이 부분을 두고서는요, 소니 내부에서 쉽게 결론이 안 났대요. 자, 왜 그랬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소비더머니 소니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1991년 당시 소니가 엄청난 브랜드였다고 해도요, 게임에선 초짜였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래서 결론이 안 나고 주저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당시 소니에서 게임기 개발 프로젝트를 맡고 있던 책임자가요, 소니의 사장을 이렇게 자극했다고 하죠. 사장님, 닌텐도한테 그런 식으로 당하고도 이대로 그냥 계실 작정입니까? 이 말을 들은 사장이 어땠겠어요? 빡치... 아니 열받을 거 아니야, 우리가 소니인데.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이 소니의 사장이 당시에 진행시켜. 그거 하지마 이씨. 그러면서 소니가 독자적인 게임기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미 개발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1994년 말에 출시한 게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었죠. 이 플스의 등장이 여러모로 닌텐도한테는 치명적이었던 게요, 물론 소니가 게임 사업에서는 초보였고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이름 자체도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요, 플스 기기 자체가 훌륭했고 또 당시에 닌텐도의 약점과 강점을 플스가 극복한 면이 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죠. 당시에 닌텐도는요, 그래픽이나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발전된 게임을 가능하게 했던 CD롬을 적용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용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상황에서 소니가 플스에서 CD롬을 탑재한 거였죠. 근데 하드웨어 성능이 더 좋다고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닌텐도는 소니한테는 없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젤다의 전설 같은 자체제작물 뿐만 아니라요, 파이널 판타지, 드래곤 퀘스트 등등 외부 개발사가 만든 레전드 게임들을 쭉 보유하고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소니가 어떻게 나왔느냐, 외부 개발사들을 설득합니다. 자, 당신들도 CD롬을 써가지고 더 화려한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닌텐도의 사양에 묶여서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플스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업체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다른 게임기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됐다 그래, 닌텐도한테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뭐야, 근데 니네가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상대가 소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듣자 하니까 더 솔깃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신들이 닌텐도용 게임을 개발하면 초기에 너희가 팩 만드는 비용도 엄청 부담하는데, 근데 또 생산량 조절은 니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 그래서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부담이 되고, 대박 작품을 내놔도 팩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수요에 대응도 빠르게 못해서 그 사이에 인기가 사그라들면 재고 부담이 또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팩은 용량이 높아지면 이 만드는 비용이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 소니 플스에 쓰이는 CD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팔린다 싶으면 금방 더 찍을 수 있고 제작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요, 닌텐도랑 맺은 여러 불리한 계약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다 풀어줄게요.
뭐 이런 파격적인 조건들이 막 주어지는데 그래도 개발사들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지금 닌텐도 세상인데 막 주저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시기에 닌텐도한테 가장 원한이 많았다는 남코가 제일 먼저 소니와 손을 잡았고요. 그래도 플스는 뭐 출시 8개월 동안 한 100만 대 정도 팔리면서 선전하는 수준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스퀘어가 소니와 손을 잡으면서요, 플스의 기세는 파죽지세로 올라왔다고 하죠. 원래 이 레전드 게임 시리즈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남녀노소 뭐 국적을 불문하고 열성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 플스와 함께한 파이널 판타지 7이 출시되던 1997년 플스는 그 해에만 무려 500만 대 넘게 팔리면서요, 누적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에 이어서 드래곤 퀘스트 등등 이렇게 큰 업체들이 앞서 나가니까 소니와 손잡는 개발사도 자연히 늘어가고 좋은 게임들이 나오는 선순환도 이어지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닌텐도는 뭘 했느냐? 헛발질이 이어졌어요. 자, 1995년에는 뭘 쓰고 게임하라는 버추얼보이라는 게임기를 내놨는데 거의 잘 안 팔렸어요. 화면이 막 빨갛게 보이고 약간 무섭고 괴기스럽고 엄청 약간 불편하게 생겼어. 또 1996년에는 닌텐도 64라는 걸 내놨는데 근데 사실 뭐 닌텐도 64를 헛발질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3천만 대 넘게 팔린 거긴 했어요. 근데 이게 페미컴에 비교하면 안 좋았다, 뭐 그런 거죠. 원래 전에 잘했던 게 막 이만큼이면 그 뒤에 이만큼 잘해도 약간 평가 절하되기 일쑤잖아요. 또 2001년에 출시한 게임 큐브도 플스에 밀리고. 그래도 그나마 이 시기에 희망이 있었다면요, 휴대용 게임기 시장에서는 선전하면서 포켓몬스터를 출시했고 또 영웅 미야모토 시게루의 작품인 젤다의 전설, 시간의 오카리나 같은 명작들이 나왔다는 점일 텐데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 소니가 플스2를 출시하면서 완전히 상황은 역전이 돼버렸죠. 닌텐도는요, 소니의 플스가 역사상 최초로 1억대 판매를 넘긴 게임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기라는 기록을 세우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닌텐도가 꺾였으면 지금 이걸 하고 있지도 않겠죠. 그렇게 닌텐도가 추락하는 것만 같던 시기에 53년의 세월 동안 닌텐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이끌어온 승부사, 야마우치 히로시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야마우치 히로시가 예전에 디즈니 캐릭터 이렇게 넣고 게임기 회사로 만들고 장난감 회사로 만들고 그 인물이에요. 그 승부수가 뭐였느냐? 바로 오너인 자신이 물러나는 거였어요. 보통 오너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문제 있으면 자기 말고 그 밑에 막 임직원들을 막 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않고 스스로를 쳐낸 거죠. 그리고 파격적이었던 게 창업자 가문이 아닌 또 닌텐도 출신도 아닌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에게 닌텐도의 키를 맡깁니다. 당시 43세였던 이와타 사토루였어요. Directly to you. 자, 그런데 이 승부사 야마우치 히로시가요, 자신의 후임자가 될 이 사람을 10년 넘게 지켜봤다고 해요. 이와타 사토루가 닌텐도의 게임을 개발하는 세컨 파티 정도의 직원이었는데 이 인물이 속했던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니까 그 게임을 개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발군이었던 거야. 그래서 닌텐도가 자금을 지원해서 회사를 살리는 대신에 조건을 내세운 게 뭐였냐면 사장은 꼭 이와타 씨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단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니던 회사 직원에서 사장이 된 이와타 사토루가 이끌던 이 회사는 히트작 게임을 내면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닌텐도에 영입해서 결국 임원을 시키고 사장까지 앉힌 거예요. 당시에 닌텐도의 자금을 지원받은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와타 사토루는 이런 고민과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죠. 무엇이 우리의 강점일까? 우리는 무엇에 서투른가? 무엇이 무엇에 우선하는가? 고객에게도 우리에게 일을 주는 다른 회사에게도 항상 상대방의 기대 이상으로 돌려준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십수억엔의 빚을 안았을 때 바로 떠오른 건 도망친다라는 선택지였지만 이것부터 먼저 버렸다. 만약 도망친다면 평생 후회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책이 있는데 올해 읽은 책 내용들 중에 거의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도망치지 않았던 이와타 사토루 체제에서 닌텐도는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닌텐도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좋은 의미에서 닌텐도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요, 현재 연장선상에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과거 닌텐도 영웅들의 어깨 위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렇게 내놓은 게 바로 다들 아셔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닌텐도 DS 그리고 위였죠. 닌텐도는 이와타 사토루 체제에서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이게 PSP라고 옛날에 플스도 이렇게 모바일 게임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 닌텐도를 넘지 못했잖아요. 잘하던 거 장점을 찾고 약점을 버리고 여기에 정말 특화해서 잘했던 거죠. 옛날에 그걸 유행하던 말로 블루오션 전략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닌텐도를 부활로 이끌고 명함 속에 나는 사장입니다. 머릿속에 나는 개발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나는 게이머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와타 사토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요, 닌텐도는 스위치를 내놓으면서 부활에 그치지 않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에는 젤다의 전설이 영화화된다라는 소식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두 편에 걸쳐서 닌텐도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닌텐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어른이 된 과거의 어린이들에게 그랬듯이 현재 어리고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워하게 될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추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On my business card, I am a corporate president. In my mind, I am a game developer. But in my heart, I am a gamer.